자,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의 공시제도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공부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개념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상임법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상임법은 주임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대부분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나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자,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을 합니다. 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차이점이죠. 주택임대차는요, 주택이기만 하면 돼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짜리든 50억짜리든 주택이기만 하면 주임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환산보증금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만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민법의 임대차로 해결하시면 돼요. 민법의 임대차로 단 일정 규모가 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환산보증금 기준 일정 규모 이하일 때만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를 넘으면 원래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는 인정이 됩니다. 대항력은 인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갱신요구권 제도라는 게 인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도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시요.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만 이 법의 보호 대상이다. 환산보증금 일정 규모 넘어가면 이 법하고 상관없다. 단 상임법의 세 가지 규정은 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환산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증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산보증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임대차하고는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는 월세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호프집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2억 원이고요. 월세가 만약에 150만 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억 5천, 2억 결국 얼마가 됩니까? 환산보증금은 3억 5천이 되겠죠. 현재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서울시의 경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일 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억 5천이니까 그 임대차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월세가 250이다. 그럼 환산보증금은 얼마예요? 4억 5천이에요. 4억 5천. 그러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항력과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규정은 이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상가건물은 영업용이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안 되는 뭐 교회나 이런 데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인도 플러스 우리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주장했지만 여기는 주민등록에 가름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서부터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서 대항력권을 갖추시고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시면 됐죠. 다만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이 주임법에서는 어서요, 등기소, 등기과, 법원, 공증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줬죠. 그러나 여기서는 도장을 누가 찍어줍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찍어줍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도장을 찍으면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도 인정이 돼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자, 다만 주임법에서는 얼마 이하가 서울의 경우 9,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었죠. 근데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런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상임법 내용, 뭐 예를 들어 권리금이랄지 갱신요구권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 공부할 때 하도록 하고,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개념은 여기도 인정이 된다는 것만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10쪽 임차권의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입문서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핵심 개념 한 서너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말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빼줍니다. 네? 보증금을 안 빼줍니다. 집주인을 뭐라고 합니까? 새로 임차인 들어오면 거기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빼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제2의 IMF 비슷하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 2억 원에 살았는데 말입니다. 지금 새로 들어올 사람은 뭐 1억 5천에도 들어올 동 말동한 상황이에요. 더더구나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부산으로 발령 나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상실이 돼요. 대항력 또는 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정상 방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임차권 등기 명령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규정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미 진즉 발생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설사 방 빼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유지가 됩니다. 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주의할 거는 신청만 하고 이사 가면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가 된 거 확인하고 방 빼서 이사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진즉 발생했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된 다음에는 방 빼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 빼서 이사를 갔어.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배당을요, 소액 임차인이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 버리면은 얘는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나중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수인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 111쪽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건은 임대차가 종료돼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가로번 관할 법원입니다.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113쪽 쭉 가서 보시면 뭐 심리, 촉탁, 효과 이건 다 아는 겁니다.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9번 다음 페이지 114쪽 가로 9번 그 위에 보시면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이야기가 써졌죠. 그리고 가로 9번에 가서 하니까 비용 부담이 나옵니다. 지금 네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임차권 등기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가 돈 안 주니까 내가 임차권 등기한 거예요. 이어서 거기 10번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판례인데요. 지금 제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안 빼주니까 불가불 이사 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임차권 등기 말소시켜 주셔. 그럼 내가 보증금 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먼저 말소시켜 주라. 그럼 내가 보증금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지. 네가 안 주니까 내가 임차권 등기한 거 아니야. 네가 먼저 보증금을 줘야 내가 임차권 등기 말소하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래요. 임차 말이 맞아요. 이건 동시행 관계도 아닙니다. 먼저 네가 돈부터 주라. 그러면 내가 임차권 등기 말소시켜 줄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 10번인 것처럼 임차권 등기 말소문보다 뭐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돼야 되는 의무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돼야 되는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개공사와 부동산 경매, 개공과 부동산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 관련된 내용, 사실 민사집행법에 보면 뭐 꽤 복잡하지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절차 몇 가지 핵심 절차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개공사와 부동산 경매는 무슨 관계, 어떤 관계 있을까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지금 필수다 이렇게 보세요. 개공과 경매는 필수다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서로 달라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경매가 불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면은 그렇죠? 경매로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호황일 때는 중개로 돈을 버시면 되고 불황일 때는 경매를 해서 수익을 보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매를 하면서 중개한다. 중개하면서 경매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경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접 경매 투자를 해서. 두 번째는요. 뭐 하시면 돼요? 경매 컨설팅 하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을까요?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개공. 그중에는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렇습니다.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컨설팅에서 돈을 버시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자기 컨설팅에 의해서 고객이 물건을 샀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팔 거 아니에요. 그 팔 때도 결국은 나를 통할 수밖에 없겠죠. 중개 보수를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매에 관심이 있다 보면 우리 동네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 경매로 나온 물건들 중에는 말입니다.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일반 매매로도 처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 소유자를 추적해서 금매로 처분하시고 중개 보수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매는 중개의 보완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경매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경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중개사 공부를 합니다. 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컨설팅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런데 내가 증 따가지고 개공으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받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받아서 경매 컨설팅을 하면 합법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쭉 뭐라고 써놨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경매 대상은 그냥 우리는 부동산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관련 판례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자, 이어서 가로 2번 경매의로 갑니다. 경매편에서는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경매의 종류 및 특징,
경매 절차, 권리 분석. 그러다가 요즘에는 종류 및 특징에서는 잘 안 나오고 주로 절차나 권리 분석 두 개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 지금 할당된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아주 이런 지엽적인 디테일은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 나옵니다. 예, 핵심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럼 115쪽 맨 밑에 가로 2번 경매의 의라고 하는 게 있죠. 경매라고 하는 게 경쟁할 경자 팔매자입니다. 경쟁해서 파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그럼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이거 얼마에 살 거예요? 청약을 하게 합니다. 얼마 살 거야? 1억,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청약을 하게 하고 그중에 가장 비싼 금액을 써내신 분한테 읊으신 분한테 그럼 네가 사라 하고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종의 매매 방식이 경매입니다. 경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면 경매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매의 유형. 자, 일반적인 경매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경매 절차입니다. 지금 누가 있을까요? 경매하고 관련된 사람들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채권자가 있을 테고 채무자가 있을 테고 그렇죠?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죠. 누구한테요?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자, 갚아라. 만약에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갚았습니까? 못 갚았습니까? 못 갚죠. 배째라 이렇게 나옵니다. 돈 없어. 배째라. 자,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 그렇다고 배를 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큰일 나죠. 예? 현재 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잘못하다가는요 오히려 채권자가 엮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엮여요? 열받아서 남의 집에 심해 쳐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멱살 잡고 몇 번 흔들다 목에 상처 나면 폭행, 거기다 상처 났으니까 폭행치상이 됩니다. 예? 또 뭐라고 언제까지 안 갚으면 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협박죄가 되고요. 그렇죠? 뭐 멱살 잡고 서로 움직이는 과중에 뭐 집기라도 하나 떨어지면 이건 재물손괴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엮이는 거예요. 예? 그밖에 무슨 모욕죄 등등 다양하게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 자력구제 안 됩니다. 해결사 시키면 돼요. 누가 해결사예요? 법원이 해결사예요. 법원. 예? 법원한테 일러버리시면 돼요. 자, 법원한테 채권자가 일러버립니다. 판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얘가 나한테 2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안 갚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말도 안 해. 재산이 있거든요.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저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내 돈 2억 원 회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채권자 말이 맞나 심사를 해봅니다. 심사해보니까 네 말이 맞구만. 그래 네 말이 맞구만. 이 채무자가 나쁜 놈이구만. 알았어. 그자의 재산을 경매로 넘겨서 매각되면 내가 배당해줄게.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법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잽싸게 그 재산을 팔아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압류를 합니다. 압류. 예? 그래서 경매 등기 또는 송달함으로써 압류를 해요.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되겠죠.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죠. 지금 경매는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니까 그걸 알아야 공격과 방어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테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민사집행법의 주요 절차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매로 나온 물건을 이제 입찰하는 사람이 있겠죠. 입찰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주로 공부를 할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법원 입장, 입찰자 입장. 이 중에 누구예요? 네? 입찰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경매 공부할 게 많다라고 그러는데요. 다 하려고 하니까 많아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부동산을 경매에서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 굳이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자의 재산을 빨리 경매로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배당을 받을 것인가,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매를 지연시키고 방어하고 이럴까, 또는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무난하게 별 문제 없이 경매 절차를 진행시킬까, 이런 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공부하자는 거예요? 입찰자 입장에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 K씨가 가장 비싼 금액을 써내셨어요.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한다. 이거를 환가한다고 그러죠. 환가. 네. 환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팔렸으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법원 경매는 크게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압류, 환가,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가로 3번에 가서 보면 경매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해봤네요. 1번 경매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참고로 민사집행법에는 민사집행법상에는요 매각하는 방법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찰이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경매 방식이 있습니다. 경매는 호가 경매 방식입니다. 자, 이 호가 경매 방식은 동산 경매에 쓰입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경매가 호가 경매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호가 경매 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전부 다 입찰을 합니다. 호가 경매는 말 그대로 호가, 가격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호가 경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 폐해가 많아. 왜? 예를 들어서 1997 타경 1567호 사건 입찰하실 분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희망 가격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호가 경매는. 근데 내가 비싼 금액을 부르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나를 째려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머리는 빡빡 민거나 깍두기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문신해놨죠. 호랑이 그려놨고 어깨에는 착하게 살자 써놨어요. 칼을 빼서 막 보여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부담을 느껴요. 호가 경매는. 그래서 옛날에 깡패들이 법원 경매 많이 관여돼 있다, 이런 말 들었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호가 경매 방식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얼마를 써냈는지 남들은 알 수 없도록 서면으로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희망 가격을 써서 내는 방식입니다. 입찰함에 투함하는 방식에 뭐를 하냐면 입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법원 경매는 전부 다 입찰합니다. 호가 경매 안 해요. 호가 경매는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동산 경매는 호가 경매를 해요. 가서 호가 얼마 하고 가격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법원 경매는 말 그대로 오세요. 법원의 법정에서 합니다. 근데 동산 경매 주로 이제 가구 이런 것들, 살림살이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현장 가서 찹이 된 현장 가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 부분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동산 경매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은 이제 누구죠? 집행관 뒤를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우리 법원 집행관이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집행관이 뭐 하냐면 입찰법정 경매 진행도 집행관이 하고요. 현황조사도 원래 집행관이 합니다. 또 부동산 강제 인도 집행도 이런 거 집행관이에요. 동산 경매 진행도 집행관이 합니다. 이 양반들은 하는 일은 공무원 일이에요. 그런데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전직 검찰이나 또는 법원이나 하여튼 전직 법원 등의 고급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집행관을 해요. 집행관 인기 좋아요. 돈 많이 법니다. 평균 2억 이상 번다고 그래요. 연봉이. 집행관은 하는 일은 공무원 일이지만 실적급으로 받습니다. 자, 이 집행관이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동산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동상 경매하면 거기서 막 즉석에서 입찰을 경매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들은요. 예를 들어 집기가 있다. 뭐 이거를 새로 주고 살라고 하면 예를 들어 500만 원 든다. 근데 동상 경매하면 뭐 500만 원은커녕 뭐 50만 원, 뭐 70만 원, 100만 원 선에서 뭐 낙찰되고 뭐 이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낙찰받아서 뭐 하려고 낙찰받을까요? 예. 중고 가전센터 등에 매매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되팔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압류가 붙어서 차비 붙어서 동상 경매로 진행됐지만 살림살이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관계되는 사람한테 되팔려는 그런 의도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누구한테 처분하게 되면 누가 낙찰받는 경우가 많냐면 부인이 낙찰받는 경우도 많죠. 그 동산에 대해서는요 부부 공유입니다. 그래서 공유니까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낙찰받더라도 부인께서 내가 사겠습니다. 우선 매수하겠다고 하면 그 부인에게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 좀 엇나간데. 자, 그다음에 입찰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입찰이 있고, 입찰에는 기일 입찰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기간 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기일 입찰은 날 잡아서 한꺼번에 한 방에 원샷에 끝내는 겁니다. 자,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법원에 모이세요. 101호 경매법정에 모여서 그날 입찰하고 바로 오픈 개찰하고 바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기일 입찰입니다. 그런데 기간 입찰은 그게 아니라 기간을 주는 거예요. 보통 1주 정도 기간을 주고 한가하시면 직접 와서 법원에 와서 입찰표 내고 가시고 바쁘시면 우편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1주 정도 기간을 주고 마무리가 되면 날 잡아서 오픈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장점이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쓰이고 있지 않아요.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번거로운 일이 너무 많아요. 해보니까 또 잘 안 돼.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하다가 지금 안 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원에서 전부 다 한 방에 그냥 그날 가서 입찰하고 개찰하는 기일 입찰제가 현재는 실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사경매, 공경매, 사인이 주체가 돼서 경매를 실시합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경매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경매, 인사동에 사는 미술품 경매, 뭐 서울옥션 경매, 크리스트 경매 이런 것 전부 다 사경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치 않지만 IMF 시절에는요 부동산도 사경매가 있었어요. IMF 시절에는 도대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팔리지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도. 그래서 민간이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 아파트 얼마 살게요? 가장 비싸게 써내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민간 경매 방식 사경매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공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 등이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경매입니다. 그리고 또 공경매는 법원에서 행하는 법원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다. 자, 크게 나누면 법원 경매가 있어요. 법원 경매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매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매는 어디서 하냐면 캠코에서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캠코 공매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캠코에서 행해지는 공매는 대표적인 공매가 압류재산 공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공매입니다. 세금 안 내면 객이면 압류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압류재산 공매는 누가 해야 될까요? 세무서, 국가기관이 세무서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국세를 체납했다, 그럼 세무서, 지방세를 체납했다, 그러면 지자체 세무과에서. 그런데 바쁘거든요. 또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한다, 캠코에 의뢰한다. 캠코가 의뢰받아서 국가 등의 대리인으로서
매각을 진행합니다. 이걸 압류재산 공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는 수탁재산 공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수탁재산 공매라고 부르는 것이 있네요. 이건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담보로 아파트를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아요. 돈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경매로 넘겼죠. 경매로 넘겼어요. 은행에서. 그런데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가 봐. 유찰이 됐어요. 완전 똥값이 됐어요. 자, 이때 은행에서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똥값에라도 팔리면 그것만 받고 나머지는 손실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은행이 받을 채권하고 상계해서 직접 낙찰을 받았다가 나중에 시절이 좋아지면 팔아서 수익으로 실현할까? 뭐를 선택했냐면 두 번째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직접 경매 참가해서 은행이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아파트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경매 참가해서 낙찰 받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처분해야 돼요. 1년 이내 처분해야 돼요. 처분이 안 되면 캠코의 매각을 의뢰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캠코한테 매각 의뢰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캠코는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은행 거를 수탁받아서 대리인으로서 팔아주고 수수료만 따먹는 거예요. 그렇죠? 캠코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탁재산 공매 이렇게 부릅니다. 캠코는 수탁재산 공매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공매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경매로 안 넘겨요. 웬만한 것들은 경매로 안 넘기고 자기가 경매로 넘겨서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면 경매로 넘기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들에 대해서는요 유동화해가지고 이 부실채권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NPL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탁재산 공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 밖에 유입재산 공매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유입재산입니다. 금융기관의 재산이었는데 기업체 재산이었는데 지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누가요? 캠코가 돈 주고 사준 거예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캠코 재산으로 유입이 됐어요. 이거 다시 매각을 합니다. 유입재산 공매라는 게 있고 그 밖에 국유재산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유재산인데요. 용도가 폐지된 일반 재산입니다. 이거 다시 매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지자체 등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차량 이런 것도 연식 지난 막 처분합니다. 또 학교 폐교입니다. 그런데 뭐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진 것들은 공매를 통해서 처분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 캠코 공매 알아봤습니다. 여섯 동물 3번 경매를 실시하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여기는 임의경매,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의경매는 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어요. 자,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사실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경매하는 사람들 몰라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모양이 빠지니까 기본 개념 정도만 알아봅시다. 자, 봅시다.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경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경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이것과 비교되는 게 임의경매입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임의경매는 뭐를 임의경매라고 하냐면 집행권원이 없어도 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불러요. 다시요. 집행권원에 터잡아서 행해지는 경매를 뭐라고 하고? 강제경매. 집행권원이 없어도 되는 경매를 뭐라고 한다? 임의경매. 자, 그러면 임의경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있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도 있고, 상법상 자조매각에 의한 경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걸 또 나눠보면 형식적 경매가 있고 실질적 경매가 있어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우리가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말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의경매 대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은 뭐예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엄밀하게는 달라요.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에서 대부분은 실질적 임의경매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동의어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에 터잡아서 행해지는 경매, 이게 바로 뭐다? 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행입니다. 너가 와서 돈 좀 빌려달랍니다. 돈 빌려주는 대신 그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이라는 게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너하고 내가 돈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안 갚으면 내 아파트 네가 경매로 집어넣어서 팔아. 그래서 그 내금으로부터 빌려준 돈 우선 변제 받아가도 돼.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그거를 등기한 게 저당권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돈을 빌려줬고 그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런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럼 약속한 대로 지금 법원에 가서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로 넘겨버리면 돼요. 그리고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저당, 근저당, 전세, 담보가 등기 같은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 청구권에 터잡아서 행해지는 경매, 이게 바로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요. 자, 그러니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 청구권을 터잡아서 행해집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그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예? 예견된 경매입니다. 그 아파트,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처분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거니까 물적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 거니까 특정 자산에 대한 집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물권이 없는 자는 무슨 경매로 가느냐? 강제경매. 강제경매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집행권이 있어야 돼요. 강제 집행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제가 바보였어. 1억을 빌려주고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친구 사이도 확실하게 하자. 안 갚으면 내 땅 너가 경매로 집어넣어서 채권의 만족을 얻어가라. 만약에 땅에 저당권 설정받고 1억 원을 빌려줬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돈 안 갚으면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경매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친구한테 돈만 빌려주고 친구한테는 차용증만 받았어요. 저는 채권만 가지고 있어요. 네?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냥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차용증만 가지고서 돈 안 갚는다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한 법원에서 돌려보냅니다.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건 너희 주장일 뿐이야.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 오너라. 이건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왜냐하면 네가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갖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차용증이 맞다고 하더라도 돈을 이미 갚았을 수도 있고 전부 다 갚았을 수도 있고 일부만 갚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 차용증이 맞긴 한데 너가 사기쳐 가지고 이 차용증을 만들어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칼 들고 협박해서 이 차용증을 받아왔을 수도 있다. 이게 정당한 진짜 차용증이라는 것을 확인받아 오너라. 누구한테?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누구? 법원한테. 국가기관인 법원한테 판단받아 오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오, 그래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용증이 증거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소송에서 이긴 판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집행권원이에요. 응? 소송에서 이긴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뭐 각종 화해조서 이런 것들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강제 집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의 재산을 그리고 너의 말이 맞고 그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지분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이런 걸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집행권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집행권을 확보했어도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채무자 재산이 있어요. 재산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을 알아보니까 재산이 드글드글합니다.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섬도 있고 뭐 엄청난 부자예요. 이렇게 많은 이자의 재산 중에 어느 재산을 경매로 넘겨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까 알아맞혀 봅시다. 축당첨 아파트 경매로 넘어갑니다. 지금 아까 저당권이 설정된 그 아파트하고는 달리 얘는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예견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경매로 넘어갈 줄 몰랐잖아요. 예? 예견되지 않은 경매고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이요 인적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그런 말이 써져 있네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는 공신적 효과가 있어요. 공신적 효과가 있어서 절차가 정당했다면 나중에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소유권을 계속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신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알고 봤더니 저당권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경매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나중이라도 낙찰을 받았어도 소유권 상실할 수 있어요. 공신 효과가 여기는 있다. 절차가 적법했으면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적법했어도 담보물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공신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동물기 3번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 절차는 좀 쉬었다 하죠.